이리온. 네, 112회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한 주 쉬었어요. 우리 신유고 팀장이 장염 걸려가지고 지금도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인데 또 이번 주는 주간 매크로 투자회의 한번 또 저번 주에 안 했던 얘기까지 해가지고 좀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쌤 인조입니다. 네, 이코노미스트 최광일입니다. 네, 전략팀장 신중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에서 댓글 담당하고 있는 프로댓글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그 주말에 댓글이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 안진아 연구원이 했던 그 명품에 대한 방송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폭발적이었어요. 신세계를 본 듯한 소비재가 쉽거든. 네. 아 근데 듣는데 말 잘하더라고요. 네, 아니, 나는 재밌게도 했고 팟캐스트 들으면서 혼자 웃음 본 건 처음인 것 그래요? 같아요. 네. 그렇게 재미없었니? 딴 때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정보를 듣는 거하고 그쵸. 들으면서 웃은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그 인사이트를 얻었다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근데 사실 명품 시장이 많이 커졌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시장인데 자료 보시고 또 뭐 이거저것 또 새로운 또 우리 애널리스트 많이 뭐 나간 친구들도 있지만 또 영입한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새로 나오는데 최강 이코노미스트 어제 밤을 새가지고 지금 완전 해롱해롱 상태인데 이거 녹음하고서 집에 가서 좀 자야겠죠. 자료 발간 때문에 지금 거의 밤을 새. 어제 집에 안 간 거예요? 예. 집을 안 간 상태여서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녹음은 하고 갑시다. 요 자료 말고 또 하나 매크로 자료 또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최근에 시장이 뭐 아시겠지만 9월에 굉장히 강합니다.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연기금 쪽 아니 국내 기관 쪽이 많이 샀다 뭐 이런 걸 떠나서 9월 한 달 동안에만 뭐 거의 하루 빠졌나 하루를 제외하고 다 계속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좋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4페이지도 나왔지만 최근에 시장이 올라온 거에 대한 큰 기전은 글로벌리 상당히 이제 중앙은행들이 어떻게든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여러모로 좀 시장에 훈풍을 좀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차트가 이제 한 45개 정도 되는 이머징하고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스네스라고 그러니까 인상과 인하를 뺀 거겠죠. 그래서 최근에 노르웨이 정도는 금리를 또 올렸어요. 어딘가에는 한번 올렸는데, 근데 이 정도까지 금리를 내리는 사이클이 사실은 금리 위기 이후에는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까지 이제 사실 좀 어려운 지표들의 어떤 상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또 좋게 생각하면 금융위기마저도 금리 인하라는 강력한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공조 속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금리 인하가 나온 이후에는 금융위기도 또 극복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도 사실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거를 좀 말은 많이 했지만 지나고 보면 이때가 저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저도 데이터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이징을 많이 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이후에 모든 것들은 금리를 내렸다고 모든 게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산재한 이슈들도 있는데 너무나 잘 알겠지만 사실 또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라든지 이 이후에 금리를 내리고 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린다라는 건 사실 또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제 돈값을 낮춰놨으니까 가게한테는 좀 소비를 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대출도 좀 받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좀 많이 해라 이런 식의 액션이 나오고 그게 실질적인 디맨드 효과로 나올 텐데 탑다운이나 정책적인 담당에서는 어떤 나라가 이제 약간 좀 수요 초래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당연히 이제 중국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에 이코노미스트도 있지만 저희는 연말 연초 정도의 가장 큰 이슈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중미 무역 협상에서 나오는 어떤 통화 정책의 어떤 변화 내지는 FX의 어떤 재정립이 어쩌면 이 이후에 지금 뭐 2100까지 왔지만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글로벌리 소위 말하는 뭐 강세장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나타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 여기서 거고. 잠깐 끊고 가면 고민이 이거예요. 저희 하우스에서는 최근에 이제 스몰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9, 10월 수학철이 오면 뭔가 미국의 입장이 난처하지 않을까 했고 그런 반응이 좀 나왔는데 또 주말 사이에 좀 약간 변화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전략 총괄하는 신유고 팀장이랑 경제총괄하는 저희 최광영 이코노미스트는 계속 결국은 스몰 D란 것보다는 결국 중미 무역 분쟁은 심플하자 합의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국 요 내년 상반기까지 요쪽에서 좀 변화가 와야 되지 않나가 기본적인 골격이에요. 요한 차이인데. 네. 근데 그게 나와주면 큰 변곡점이지 않을까. 그게 전까지는 박스권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아쉽게도 좀 이제 스킵한 내용 중에 가치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 중에 하나에 저희들이 키를 보는 게 잘 보시면 가치주, 미국 가치주하고 한국의 어떤 시크리컬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심플하게 그로스냐 밸류냐라는 차이에서 그로스는 글로벌리 물동량이나 성장의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로스가 상당히 많이 가는데 밸류가 올라가는 장일 때 특징적인 게 뭐냐면 아이러니하게 그때 금이 좋아요. 금 가격이. 인플레이션 해지도 되고 달러가 그때 약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위안화가 꿈틀꿈틀 될 때 뭔가 가치주와 어떤 시크리컬과 이머징이 같이 이제 움직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해드리고자 하고 싶었던 거는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 문제냐 아니면 이게 그동안의 금융위기 이후에 길게 끌고 왔었던 가치주 중심, 미국의 중심이 큰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는 결국 또 중국과 미국의 딜 내지는 FX의 변화에서 금 가격이 같이 가면서 중국의 위안화가 같이 가게 되면 생각보다 가치주가 더 갈 수 있는 상황, 더불어서 미국 중심의 그로스 중심으로 가던 것들이 변화가는 큰 대전환일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이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기대하기에는 뭔가 좀 그래 돈값도 낮춰주고 뭔가 레버리지도 많이 일으켜주고 하지만 사실은 레버리지가 어디에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레버리지가 상당히 안 일어나다 보니까 전 세계 마이너스 채권들로 상당한 자금들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누군가는 FX단에서 레버리지가 일어나는 자산이 나오면 17조 달러 되는 그 디레버리징에 베팅한 자금이 그 레버리지, 이를테면 일드가 플러스를 주는 자금이든 아니면 성장률이 조금이라도 나온 쪽으로 상당한 자금의 인플로어가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게 키가 중국이고 중국의 또 올라가는 모습은 FX에서 조금은 방향을 잡아보자. 근데 저희들이 예상한 건 조심스럽지만 기간적으로 보면 전인대 전후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올라온 단기적인 주가의 상승은 물론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를테면 5페이지에 보시면 왼쪽 위에 이게 보통 반년 평균 대비해서 코스피가 이제 약간의 이격을 발생하는데 이게 최근에 반등 이전에 보면 작년 말, 2015년, 예전에 2011년 레벨만큼 빠졌다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벌어지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으로는 항상 싸져왔기 때문에 단순히 밸류에이션이 쌌다라는 거는 올라가다 보면 쌌기 때문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하겠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인 급락도 사실은 8월 중순에 있었다라는 정도가 최근에 이게 많이 봉합은 됐습니다. 이격이 많이 줄어들어서 문제는 이제 이 이후에 올라가는 모습들이 실적이나 이런 걸 타고 올라갈 텐데 외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FX적인 측면이 조금 강해져야 될 것 같고 내부적으로는 재밌게도 한 2015년 정도가 비교 가능한데 왜 2015년 정도라 하면 그 EPS 그 기대치 자체가 최근에 조금은 완화되긴 했어요. 그 내려가는 게. 한 주 정도는 올라오긴 했는데 그게 2015년 말에서 16년에 나타난 현상하고 좀 비슷하길래 봤더니 그때 돌아서면서 결국 15년 중순에서 17년 중순까지 2년의 장의 어떤 상승을 나타내긴 했었습니다. 그때 2015년에 코스피 200의 영업이익이 113조, 2016년에 133조, 2017년에 170조니까 15에서 17년 2년 동안 매년 한 20조에서 30조의 어닝이 늘어나는 사이클이었거든요. 만약 올해부터 내년까지 19년 저점 찍고 20년, 21년 20조씩 늘어난다 그러면 130, 160, 180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인데 그렇게 가정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약간 박스권은 좀 유지가 되더라고요, 시장이. 왜냐하면 실제 시장의 어닝이 올라오는 걸 분기별로 계속 체크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게 바닥을 보여주려는 모습이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 한편으로는 상단에 대한 고민도 이제 실적을 짚어가면서 해야 되는 단계까지는 온 것 같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죠. 전체 포워드 예상 순이익은 아직 안 돌았는데 네. 벌써 200은 돌았거든. 대형주는. 대형주 위주로 원래 돌죠. 네, 먼저 돌았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지는 내가 봤을 때는 3분기 실적 나오면서
좀 그렇죠. 그때까지는 좀 3분기 봐야 되지 않나. 아직까지는 컨센서스는 3분기까지 워낙 작년에 기고 효과가 커서요. 3분기, 4분기 해보면 3분기도 YOY로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특히 10월은 작년도에 뭐 지표들도 이렇게 좀 수출 같은 게 좋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죠. 작년에 수출이 다 또 보면 꺾이는 거 아닌가? 지금 10월에 그게 마지막 고민 것 같아. 그렇죠. 그거 그때 좀 실적 그때 시즌도 나오고 그리고 경제 한바탕 지표들도 한번 그쵸. 더 맞을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근데 요즘에 보면 근데 그때도 2017년도에 제가 기억하는 때 삼성전자가 주도했잖아요 증시를. 근데 그때요. 예. 지금도 보면 근데 삼성전자가 신고가 그쵸. 난 거 보면 52주 그러게요. 이게 좀 비슷한 분위기로 예, 간다고 봐야 근데 되나요? 그 너무 기분 강하긴 느끼고 한데. 싶어서 이제 우리가 반도체 네. 담당자가 준비하고 있어요. 자료가 나올 텐데 네. 업데이트한 거는 재고는 좀 주는데 아직 이렇게 막 디맨드가 확 강하다 보시면 그때도 근데 그 2016년에도 네.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끌고 가다가 17년에 넘어가긴 했는데 네. 시장 자체가 온기가 돌고 확 올라가는 거는 약간 예열 기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실적이 올라가는 거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워낙 우리가 저밸류에이션에서 다시 좀 이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괜찮구나라는 인정하려면 어닝단이 도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뭔가 전체적인 자산도 도는구나라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10월이 마지막 고비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좀 뭐 과거치긴 하지만 과거의 영향을 보면 2015년 이후에도 어느 정도 한 5, 6개월은 박스권을 보였다 정도가 앞으로 한 5, 6개월 박스권이나 이 정도에서 좀 안정을 찾고 우리가 만약 기대하는 FX단에서의 변화가 나오면 그때부터 소위 말해서 2017년, 18년과 같은 네, 지금 시기가 이거예요. 한 2070에서 2100 사이가 이제 이미 반등 마무리됐고 네. 다시 2000깨로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나올 것이고 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좀 변동성이 있겠지만 버텨주다가 박스권이 한 단계 더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시각이었다면 점점 더 대립되지 않을까 보는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근데 요즘에 연기금이 엄청나게 주식 사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일시적인 걸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저도 좀 잘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수급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긴 한데 엄청 됐죠. 엄청 왜냐하면 그렇죠. 8월 이후에 그러니까요. 연기금이라고 찍혀 있는 엄청나게 산 것 같은데. 것들이 예. 그 특정해서 어떤 연기금인지 모르겠지만 8월 이후에는 거의 5조 원이 넘었고요. 예. 9월 달에 지금 9월이 안 끝났잖아요. 그냥 아까 HTS 상에서만 눌러봐도 2조 2천억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올해 전망에서 빗나간 부분이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어요. 예. 대통령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 역전되고 나면 그러니까요. 네, 이게 매년 3년 차게 나왔었고 네. 그뒤에 정책 변화가 좀 생기는데 이전 정책이 반대로 가는 흐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뭐 조심스럽지만 여러 가지 좀 변화 요인도 있다. 네. 근데 그 정책 얘기가 나와서 그런 7페이지에 저희 이건이 넣는 차트가 저도 몰랐는데 통화 승수가 이렇게까지 낮아진지 몰랐어요. 물론 당연하게도 돈이 안 돌고 있다라는 거를 체감적으로 선행지수든 주가든 경계 활동으로 보면 알겠지만 통화 승수가 역대급으로 낮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통화량을 보남통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돈이 안 도는 거죠. 돈이 너무 안 도는 거죠. 근데 이 그림 갖고 아마 신문에서 주말에 엄청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장정 결정. 근데 원래 지나고 나서 이게 결정 통계청에서 보여주잖아요. 거의 이제 요번에 바닥을 갈라고 보통 고점 발표할 때가 저점 발표할 때가 고점이고 그러니까 반대로 보시면 돼요. 근데 고점 결정한 거 보니까 저점 다가온 거 아닌가요? 최근에 이코노미스트 말 좀 하시죠. 지금 정부에서 이제 태도를 바꿀 거라고 그러셨는데 정책을 바꾼다라기보다는 지표를 바꿔가지고서는 경기가 성장한다라고 말하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이상한 얘기 하지 마요. 그러지 좀 마. 이제 많이 이게 지금 이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경기 선행지수 안에 이제 그 판단 항목이 있잖아요. 거기서 소비자 심리 지수하고 고용 지표를 빼버렸어요. 그래? 난 몰랐네. 두 개를 빼버리면은 이 경기 선행지수 안에 판단 근거 안에 소비와 관련된 항목하고 고용하고 관련된 항목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거는 깜짝 놀랐어요. 2017년 9월이 정점이라고 치면은 이 경기 순환기 상으로 봤을 때도 너무 긴 건 맞아요. 너무 길게 성장이 왔었고 너무 길게 하락이 왔었던 건 맞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인 그림으로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반등이 나온다라고서는 얘기를 해도 사실은 큰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줄지는 저도 모르겠지만은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하는 모습은 아마 올해 안에 보실 수 있을 이번이 거라고. 11순환기인가요? 예, 11순환기입니다. 진짜 기네. 82개월이야 그러면? 예, 너무 길어요. 지금 그래서 야, 이게 너무 길다. 이게 나중에 수정도 되잖아. 수정이 되는데 이게 지금 수정 한항공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제일 긴 게 67개월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합쳐보면 82개월이니까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냥 기술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서 그게 심리에 근데 경기선행지수가 좋아졌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심리적으로 경기 괜찮은가 보다라고서는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올라간다라고 보시고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 근데 이게 있어요. 경기 선행지수라는 것 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이 경기가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긴 한데 이렇게 많이 길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또 돈의 이 유출이 많았잖아요. 아까 그 통화 성수가 쭉 내려온 거는 잠정적으로 디플레이션 통화가 계속 빠져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러한 그 경기를 결정을 내린 그 담당자, 그러니까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는 뭔가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경기가 저점까지 왔고 힘들었다고 하면은 통상 보면 그때가 이제 올라가는 타이밍이 2009년에 그 뭐 녹색 성장 같은 거 나올 때나 아니면 뭐 IT 버블 직후에는 소비의 그 어떤 진작을 위해서 막 카드도 막 남발하던 그런 사이클이었잖아요. 어떻게든 경기 진작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올 텐데 최근에 뭐 정책들이 안 나온 건 아니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책들은 안 나오고 있어요. 이를테면 지난주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하루아침에 5%나 올라오더라고요. 딱 봤더니 법인세를 낮췄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33%에서 25%인가? 아니 3에서 22. 그다음에 신규 공장하면 15%까지 낮췄어. 22%요. 우리나라가 지금 25%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실질로는 뭐 더 싸다 이런 얘기를 다 국가마다 다 비슷하게 본다면 우리나라가 아직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아까 통화 완화 정책을 썼지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는 민간에서의 돈이 돌아가는 거랑 디맨드라고 보면 우리나라도 만약에 제가 한국에 대한 뷰를 바꾼다 그러면 약간 감세안이나 소득세를 인하시키거나 뭐 법인세를 낮춰주거나 그건 쉽지 않아 보여 그거는. 그런 게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다 거죠. 기대하죠. 왜냐하면 이런 경기 통계청에서 이렇게 2년간 내리막길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지금은 정책적으로 통화 성수도 올려야 되고 민간에서 뭔가 돈을 돌리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대응이 민간에 뭘 하게끔 하려는 대응이 아니라 자꾸 정부가 돈을 돌리게끔 하려는 게 조금은 스탠스가 다른 것 같긴 해서 그게 조금 약간 엇박자가 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걸 하고 다 있습니다. 떠나서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완화되면서 수출 호조되면은 뭐 이건 그러면 해결되는 주가가 건데.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반도체만 살짝 올라가다가 이후에 새로운 어떤 업종이나 신규로 가는 게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뭐 아까도 그 최근에 이제 계속 고민하는 게 섹터들 의견이 오면 섹터들도 자신감을 잃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좀 뭐 미국향 VLCC 수출도 좀 나올 수도 있고 조선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자동차들도 아까 인도 그런 데 되면 자동차 확 좋아지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유지웅은 자신감이 넘치던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이런 게 나왔는데 결국 우리나라가 이제 이거 나도 한국은행에서 나온 거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네.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그 지표 해설책 있어요. 예. 그거 보시면 이거 자세히 돼 있는데 근데 이거 재밌는 그림 중에 하나가요. 이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정점하고 저점 있잖아요. 그걸 옆으로 선을 그어 보시면은 정점하고 저점이 되게 낮고 되게 떨어진 것도 낮아요. 맞아.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지겹고 별로 그렇게 옛날에 오른 것도 아닌 것 어땠냐면 같고 대외 충격이 와가지고 이게 급격히 수시한데가 빨리 끝났거든.
근데 서서히 죽여가니까 이게 정말 본격적인 하강이 있는 거냐 뭐 이런 고민도 하는 거지. 확실히 한국 경제가 근데 바뀌긴 바뀐 것 같아요. 그 뭐 통화 성수도 그렇고 이게 슬슬 좀 움직이는 폭 자체가 굉장히 작아졌다라는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활력을 잃은 거야. 활력. 그냥 활력을 잃었다. 그냥. 예. 아주 안 좋은 케이스는 뭐 L자형 회복일 수 있죠. 바닥은 잡지만 올라가는 디맨드가 약해서. 예. 지금 그 기로점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정책이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FX적인 변화, 대내적으로는 감세한과 같은 정책 나오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경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우울해진대. 목소리도 촥 가라앉아가지고 갑자기 이제 보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이 얘기했던 인민은행 정책도 했고 이거는 아까 석유 같은 경우에도 내 유가도 좀 약간 60불 전후가 유지될 것 같아요. 쉽게 안 내려올 것 같아 지금 느낌에. 그렇죠. 네. 그게 리스크 프리미엄이 좀 올라간 상태라서 아침에 저도 저희 최진영 연구원 얘기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사우디의 그에 대한 의구심 자체가 높아져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안정적인 루트라고 해야 되나? 공급 루트가 굉장히 낮아져서 10월, 11월은 가야 되지 않겠냐. 오펙 제일 보고서 문제가 나오는. 예를 들어서 트럼프는 이란을 한번 붙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네.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제 그 사실 민감한 지역이거든 거기가 그 동부 그 지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죠? 난 맨날 시아파고 헷갈려 죽겠는데 사우디 시아파들 그러니까 이란이 시아파거든. 네. 걔들 집단 거주 지역이 거기에 있고 거기 사우디 어떤 유전의 대다수가 80% 이상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를 갖다 직접 공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우디 입장에서는 자기는 목줄 쬐는 거고 이게 또 이전에 봐야 되는 게 2016년에 그때 뭐죠? 그때 막 처형시켰었다고 얘네들이 그 시아파 지도자들을 갖다가 그때. 아 그래요? 그때 이제 뭐냐면 이란이 국제사회에 복귀하니까 그런 거 있어. 왜냐면 칼럼 쓴다고 나 책 뒤져봐 주말에 이란, 이라크 이런 것만 잔뜩 책만 읽었거든. 그쪽은 공부할수록 모르겠던데. 근데 이제 핵심은 나는 들은 생각이 이거 좀 오래 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네. 왜냐면 서로 이번 2010년 이후에 계속 서로 이미 엄청 그때 사우디의 국제사회 비난이 있었는데 그냥 그때 동부 지역 시아파 지도 이름 대 처형시켜버리고 계속 둘이서는 계속 갈등을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사우디를 갖다가 팽개칠 수는 없고 그렇죠. 갑자기 달라가면서 지르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란은 안 했다고 하지만 그 시아파의 후견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격한 애들은 형님이 이란이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쩌면 그쪽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서 근데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은 계속 부여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유가가 일단 높은 수준 유지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중동에 이르면 지금 대안이 없을 때는 이게 마냥 기다리는데 미국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선주들이나 이런 쪽들이 서서히 안정적인 거래선을 좀 확보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거는 맞겠죠. 그래서 왜 그 얘기 있잖아요. 미국이 드론을 조종해서 이제 진짜 이건 진짜 옆에 앉아가지고 진짜 걔 졸고 있다가 진짜 그러다가 러시아도 같이 물론 합작을 한 그런 거 아니냐.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사실 맞아. 왜냐하면 이미 나 요 이상한 게 지금 아까 계속해서 어디죠? 그거 있지? 미국의 그 석유 수송하는 만 이름이 뭐지? 거기. 이름 나 이제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죽어간다 요즘. 일단. 미국에 있는 본토요? 거기에 계속 계속 수주가 나오는 것들 보니까 멕시코만에다가 VLCC들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아니야 지금? 올해 말이면 올해 말에 완공되더라고. LNG는 됐고. LNG는 돼 있고. 네 맞아요. 야, 그럼 미국이 지금 전 세계 원유의 45%인데. 네. 나는 45%라는 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 지금. 그러니까 미국 내 소비하겠지만, 맞아요. LNG도 갖다 팔아야겠고. 맞아요. 그러면 나는 선주들이 VLCC가 한 20년인가 발주 안 나왔거든. 네. VLCC 한국이 많이 안 만들었어요. 그거 왜냐면 덩치가 커가지고. 근데 나는 이서 내년에 VLCC 이거 발주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건 거의 소설이다. 참 이것도. 그러니까 혼자서 연휴에 주말에 막 이거 보다가 미국은 가만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너희들 싸우지 마. 미국 좋게 생각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우리한테 에너지를 수급해가는 게 아주 아름다운 그림인 게 왜 그러냐면 에너지를 흔들면요, 지구 흔들면 중국을 흔들 수가 있잖아요. 통화가 또 달러로 될 거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그 제국의 어떤 유지를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에너지, 통화, 군사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디맨드나 전체적인 인구빨이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커져가는 거를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놔둬야 되는 상황이게 되면 그 안에서 키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게 통화, 군사, 에너지라고 보면 만약에 이 기회에 중국의 에너지가 그 수급선이 우리나라 즉 미국 입장에서 갖고 간다? 그러면 통화, 군사, 에너지로 다 흔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중국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미국 쪽에서만 수입하면은 이게 좀 불안하죠. 이란 그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약간 뭔가 이게 조그만 변화가 서서히 영향을 주는데 이게 좀 자극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좀 물론 이제 그 에너지 수입선 특히 동북아시아는 90%가 그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넘어오고 그 말라카 해협 이전에 호르무즈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물동량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넘어오는 게 굉장히 불안하다? 그러면 당연히 꼭 중국뿐만 아니고 일본이나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다른 대체에서 들어오려는 게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제일 문제가 또 사실 이란은 신정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정 그쵸. 국가인데 또 사우디는 재정 국가인데 내가 놀라운 게 사우디가 왕자가 7,000명이라고 하더라고. 왕자가 7,000명이고 뭐 가문이 한 35개 왕가 지역 가문이 있는데 아니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책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이들 한계가 온 것 같아. 사우디도 막 너무 막 그런 식으로 오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서서히 좀 미국 입장에서도 전에 석유가 없을 때는 원유가 없을 때는 쟤네들한테 목이 메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진 이건 저희 소설 얘기하는 거야. 팟캐니까 그냥 편하게. 근데 그래서 유가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냥 뭐 금방 안정될 것이다 하는데 어째 유가 한 60불 전후에 좀 오랫동안 머무르고 나머지들은 좀 약간 다른 거 자극하고 이것도 뭐 좀 물론 유가가 높으면은 이미 금리를 못 내리니까 악재 아니냐 생각 들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파웰이랑 이 사람들 금리 막 내릴 생각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참 뻑뻑하긴 하죠. 굳이 여기서 아니요, 내릴 거예요. 결국에는. 예, 그 엄청 귀찮아하면서 최근에 아니 근데 14페이지에서부터 보면은 주요국 통화정책주를 쭉 넣었는데 크게 바뀐 거는 별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에 대한 영향력을 좀 넣어놓은 거?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두 차례 인하 더 한다 그러니까 한 차례 인하 남았다라는 확률이 47.6%로 제일 높긴 높고요. 미국도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조금 저도 신기해서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브렉시트 당 지지율이 많이 빠졌어요.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해서는 진짜로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하나 가지고 있고요. 사실 저희 유로존 저희 쪽에서 말씀드릴 때 그랬잖아요.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는 국민투표 다시 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도 국민투표를 다시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보리스 단명 총리할 것 같아. 노동당에서는 뭐 국민투표 붙이자고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얘기가 나왔다는 거, 이제 시작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2016년에 국민투표 할 줄 누가 알았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렇고 우혜영 연구원이 사실은 욕심을 내가지고 이슈를 하도 많이 넣어가지고 제가 글을 하나도 못 썼거든요. 자료 쓰느라 그런 건데.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얘기할 거는 17페이지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오타인 줄 알 텐데 이때 OECD에서 아웃룩 앞에 인터림 이게 라틴어인가? 인터림이요? 이거 일시적 이거 뭐냐 중간 템포러리 항상 이걸 쓰잖아 단어를. 뭐 정확한 그냥 쓰는 단어야 오타 아니라고. 네, 맞아요. 누가 오타라고 옛날에 했던 도 기억이 나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제 2019년 같은 경우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이제 2.1%까지 빠졌다. 그러니까. 라는 게 중요하고요. 다른 나라는 사실은 뭐 빠지긴 빠졌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래도 이번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글로벌 빠진 만큼밖에 안 빠졌다고. 한국이 빠진 속도. 좀 변하겠지. 정부 비판적 발언을 자제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OECD에서도 보수적으로 보는 애들이 아님에도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애들임에도 불구하고 2%까지는 안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웃긴 예로 내가 얼마 전에 어디 라디오 방송을 출연했는데 거기 작가가 나한테 뭐 보여줬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우리가 소주성 비판했다고 막 욕 써놨더라고. 소유성을 비판한 게 아니라 소유성이 성장주를 깎아 먹을 거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고
2년 전부터 제가 하던 얘기였고 이제 많이 현실화됐고 좀 정치적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2.1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이번 OECD 이 이코노미 아웃룩도 보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아까 신종호 팀장이 아침에 모닝 때 얘기하셨는데 그냥 재정 확대. 예. 재정 확대. 우리나라가 전 그러니까 정말 세계에서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제일 재정이 나는 건전하거든요. 누구 어떤 당 지지하지도 않고 한나라당인데 거기서 불만인 게 빨리 재정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찾고 좀 근데 그게- 감세까지 오면 딱 좋고.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논의는 지금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정치가 발목을 잡고 있어요. 지금 전세가 굉장히 강한 재정 확대, 중앙은행 정책 쓰다가 재정 확대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감세 플러스 재정 두 개 네. 동시에 가고 네. 있는데 우리는 전혀 논의도 안 되니까 이게 잘수록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대외 환경 이런 거 다 핑계대다가 뭐 여냐 야냐 이것도 의미 없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경제가 힘들어졌는데 네. 점점 이걸 정말 어떻게 모여서 얘기를 해서 정치권 담함에 만들어 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게 참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다는 거지. 인도가 전주에 금요일 날 생각을 해봐요. 법인세를 새로운 기업이 오면 30에서 15% 낮춰줬어. 그러니까 새로 회사 만들면 너희도 공장 세워. 그럼 법인세 반 깎아줄게. 뭐 이러고 다 달려드는 거야, 전세가. 왜? 디맨드가 약하니까. 맞아요. 법이 없는 거야. 지금. 네. 아 인도 그거 하던데 우리나라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뭔데? 인도 중앙은행에서 그 중앙은행 배당금을 정부한테 송치하는 거예요. 그 보내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30조 원 정도를 이번에 보낸다고 승인해 버렸더라고요. 아, 그럼 왜 이렇게 그걸 그냥 써버리는 줬어? 거예요 그냥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이렇게 뭐 그 정치 그 경제 우리가 항상 이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 뉴스가 네. 잘 안 나와서 그런데 좀 그러니까 터놓고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건전한 재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생산성 있게 물론 복지비용도 나가지만 같이 나가면서 투트랙으로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경제 얘기는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난 정부 많은 분들이 또 한국의 뭐 재정이 뭐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될 거다. 균형 재정 얘기는 절대 안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내가 그거 얼마 전에 어디 칼럼 보다가 야 진짜 내가 약간 건방 떨게 진짜 공부 안 하는구나. 그렇죠. 진짜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구나. 지금 이대로 놔두다가는 정말 힘들어지는데 막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 참 그런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건전해요.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건전하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크루그만 교수도 와서 그 얘기 했잖아요. 찔끔찔끔 하다가는 일본처럼 된다. 그게 포인트거든. 찔끔찔끔 안 했어. 즐거운 얘기를 해보실까요? 19페이지에 어. 유로존 경기 예상 지수하고 소비자 기대 지수가 반등했습니다. 돌아왔자 뭐 맨날 돈다고. 내가 더 좋은 얘기 해줄까? 미국은 주택 착공 건수가 고점 넘어갔어. 생각보다 진짜 미국이 주택이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미국 빠져요. 주택 정말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장기 금리가 내려가니까 모기지 그 빌려서 하는 그 사람 수요가 모기지 수요 뭐 LH 있던데. 주택 시장 지수도 그냥 바닥 쳤더니 다시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쭉 올라가고 있고. 사실 약간 기분 나쁜 지표로 나온 게 이거예요. 19페이지에 그 미국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건데 이것도 이게 올라가는 걸로 나와버리니까 저도 약간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저번에도 올라가다 말았어. 그러니까 이게 말아야 되거든요 원래는. 이게 그랬으면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10월 11월 12월이요 유가가 오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유가의 YOY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CPI가 그냥 통으로 올라가 버려요. 코어 CPI는 안 올라가는데 뭐 미국은 코어로 계산을 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지 간에 CPI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심리적으로 기준금리 인하하는 데는 제약을 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별로 기분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유럽은 저는 서비스 PMI나 아니면 M3 보면은 소비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게 묘하게 유지영 연구원이 얘기하는 유로존이 자동차가 깨졌었는데 지금부터 그러게. 자동차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거하고 저는 연결된다라고 보거든요.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을 볼 때 소매 판매 발표를 잘 안 하니까 보통 특히 인도 같은 나라는 소매 판매 발표가 아예 없으니까 소매 판매 대신해 보는 게 자동차 판매 증가율이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자동차 판매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소매 판매에 선행하면서 소매 판매를 대표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기 소비재잖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동차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저는 유로존 소비가 지금부터는 진짜 살아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연초부터 자동차가 잘 버텨주니까 자동차 줄여 딴 거 사는데 자동차는 올해 실적도 좋고 지금부터 오히려 4분기 더 좋아질 것 같아서 네. 기아차 같은 게 특히 인도도 오픈돼 있고 유럽도 오픈돼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인도가 많이 빠져가지고 기아차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도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취득세 인하에다가 거기다가 법인카로 자동차로 하면은 법인세 범위를 확대해주고요. 정부에서 신차 구매도 허용을 했어요. 원래 금지였는데 그래가지고 인도 쪽에서 자동차 판매가 굉장히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1페이지에 이제 좀 우울한 얘기는 한국이구나. 한국 20일 수출 증가율 오늘 보니까 마이너스 20% 밑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수출 살아나긴 좀 어려울 것 근데 같더라고. 또 이게 뭐 이번 달 다음 달 보면 작년이 너무 높았잖아요. 추석 때문이라고 얘기는 그래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10월까지는 안 좋은데 11, 12월 가면 나 이게 좋아질 것 같아. 근데 그걸 확인해야죠.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뒤로 가면 그러니까 오히려 10월 달 실적 나오고 난 뒤에 한번 그때 보자고. 10월 석절 그렇죠. 그건 YOY로 보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긴 하니까 경상수지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돌지 않을까, 연말쯤이면? 경상수지가 일단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되면은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경상수지가 올라가야 되는데 4분기 말에 만약에 경제 지표를 한다면 수출 쪽에서 돌면서 아까 지표들 경기 저점 확인되고 뭐 이런 분위기 나오면 순간적으로 한번 업될 수 있는데 그걸 한번 내가 모르겠어. 만약에 지금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려면은 결론적으로 수출이 먼저 올라가고요. 이게 먼저야. 예. 내가 봐도 내수 쪽은 정책 변화는 근데 수출이 올라가면서 그 수출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업종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그 투자가 들어가면서 그나마 좀 나아지는. 내가 모습. 먼저 말하는 게 계속 그냥 자동차, 네. 반도체, 조선 이런 거 먼저 하자는 거지. 지금 걔네들이 이게 올라가야 낫지. 돼요. 네. 이게 먼저 돌고 나야 나머지를 보는 거지. 지금 여기서 막 가기는 만만치 않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참 이게 슬픈 얘기인데 결국 대내적으로는 우리가 뭐 이걸 갖다가 정책 어떤 전환기에 따른 우리 구조를 경제를 바꿔야 돼서 하는 우리가 진통기라고 치자고 그냥 지금을. 근데 이제 그거마저도 굉장히 많이 한계에 왔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는 선거를 앞두고서 그렇게 밀어붙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근데 그 정책이 과연 뭐가 나올지 모르겠고 일단 글로벌 돌면서 우리가 이 수출이나 이런 쪽에 올해 한 11월, 12월쯤에 약간 개선된 너무 아래로 박았기 때문에 좀 도는 모습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리고 나서 미중 무역 분쟁이 약간의 기대감을 잡으면 그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고 그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죠. 그래야 뭐 2,100 위수로 이렇게 슈팅 나오면서 안착되는 네. 거고 그게 안 나오면 계속 또 막혀 있는 거지 뭐 지금 돌아가면서 싼 놈들만 밸류 주식이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싼데 싸기만 한 거야. 그냥 싸기만 한 것들이라도 근데 싸기만 한 것들은 갭을 메우고 나면 멈춰버리거든. 그러니까 그 고민이 지금 다 똑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최근에 좀 그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힘을 믿는 게 여러 가지 또 변화 서로들 항상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정책들도 항상 고정돼 있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과거에 보면 3년차 들어가면 차기 어떤 정권의 재연장을 위해서만 정책적인 어떤 조율을 하잖아요. 항상 핵심 지지층보다는 또 중도층의 지지를 얻는 정책을 해야 집권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도층이 원하는 걸 아마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좀 나오는 시기가 내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좀 주식장에서 나쁠 건 없다. 너무 혼자서 또 그냥 결론 내리고 또 욕먹을 얘기했나? 아닙니다. 다른 인물들 얘기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최근에 못 봤어요. 이거 자세히. 뭐 사실 저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쭉 다 읽어봤는데 뭐 미중 무역 협상의 내용은 사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가까운 시일 내에 막 빅딜이 있을 거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없었다 정도. 그거랑 뭐 25페이지에 보시면은 윌버 로스가 자세히 얘기했죠. 뭐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이렇게 살짝 잡는 게 아니라 큰 불균형을 바로 잡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지 대두를 좀 더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저희는 큰 불균형? 이게 FX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너무 저평가돼 있다. 컴플리트 트레이드 딜은 뭐야? 또 트럼프도 정말 그러니까 말이 이제 큰 불균형. 진짜. 그러니까 단순히 약간 무역 적자 소폭으로 이제 대두나 농산물 사주면서 이런 게 아니라 뭔가 큰 틀에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에너지
에너지를 우리한테 크게 이제 아예 장기간 수급해주면서 이제 FX 쪽으로도 가지고 뭔가 그냥 대두를 사준다, 농산물을 사준다 이게 아니라 뭔가 큰 틀에서 플라자 합의 같은 걸 해달라. 그치. 되겠냐고 지금 당장. 그러니까 나는 답답한 그런 게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짜증 나겠어. 미국이 나 이거 해줄게 하면 금방 또 할까 하다가 또 아니야 더 해줘 막 이러니까. 근데 중국이 불공정한 모욕을 하는 건 맞아, 사실이니까 그거를 이제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될 거랑은 알고 있고 그게 18개월 거의 2년 가까이 흘러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우리가 왜 1980년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일본조차도 해구산 아래에 있었던 그 일본이 또 5년 6년 동안 계속 개기다가 나온 결과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더 빨라진 거죠. 짧아졌고. 알겠습니다. 전부 다 시큰둥하니 말해가지고 다들 왜냐면 시장이 이러기 때문에 좀 고민이 더 돼서 말씀이니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찬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요새 2,100까지 올라오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2,100에서 스몰 D라도 나오면 네. 이거 슈팅하는 건데 네. 지금 이게 지금 불확실해지니까 좀 고민. 다들 이제 멈칫하겠죠 오늘부터. 네. 멈칫하는데 그러면 또 이제 또 개떼처럼 이제 다들 몰려드는 네. 거지. 2,000 깨진다. 오늘부터 다 외칠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그냥 D를 깨기에는 둘 다 잃을 게 이제 너무 커. 그래서 계속 또 지지 뭐는 싸면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문제 있는 발언일 수도 있는데 항상 저희가 욕 먹었지만 2,000 밑은 정말 2,050 밑은 정말 싸다는 생각이었어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 150포인트가 빠져버리니까 저희 좀 조심하지만 우리가 과연 언제 항상 주식을 장기 사이클로 보면 싸다 비싸다가 일단 먼저 판단하는 게 습관이어서 과연 그 고민은 하고 있어요. 미중무역 분쟁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엄청 큰 빅딜이에요. 빅딜이라서 이거를 걔네들이 만나가지고 무역 협상 한두 번 해가지고서는 속닥속닥 해가지고 한 일주일 만에 뭐 해결 좀 됐으면 하고 이렇게 바라는 그건 자체가 아니고 약간 그래도 조금씩 딜을 순차적 딜을 하기를 원하는 아니 거지. 근데 순차적 딜이라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요. 중요한 그 딜이 빡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지금 얘기 나오는 뭐 대두 좀 사주겠다 이런 거밖에 될 수가 최강 이코는 없거든요, 계속해서 사실은. 심플하지 합의가 나와야 이게 된다 이거기 때문에 그런 콩 같은 거 얘기하지도 말라 이러니. 아이고. 알았습니다. 모르지 뭐 사실 미국이 팔 수 있는 게 콩, 대두, 돼지고기, 원유 뭐 이런 것들 아니야? 원유, LNG 뭐 이런 가스. 거. 예.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왕창 사줄 수 있는 데가 중국밖에 없어. 지금 내가 보니까. 그렇죠. 또 대덕 지네 둘이서 이걸 내고 치고 서로 결정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은 그 정도가 그거 안 되고 근본적인 뭐 환이라든지 위안화 좀 강세로 돌려놔 그렇죠. 뭐 이 정도를 원하는 것 같은데 6.5까지 뭐 이렇게 1차적으로 해라 뭐 이렇게 중국 입장에서는 참 고민스럽죠. 그게 되려면 또 외환 자본시장 개방 이슈도 맞물릴 거고 한국 외환시장 역사를 보면 미국한테 당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얼마 전 발언이 재밌었거든. 중국 애들이 미국이 중국 식민지화하려고 한다. 뭐 이런 발언이 결국은 그냥 안 당하겠다. 한국처럼 안 당하겠다. 뭐 이런 마음인데 예. 역시 중국은 버티는구나. 미국도 만만치 않은 상대 만난 거죠. 근데 결론은 시간의 문제이지 결론은 나온 거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주시장이 변동성이 아래로 꽂힐 때마다 주식 사는 게 낫다. 왜냐면 이거는 어차피 둘이 파고로 가기 쉽지 않은 구도다. 이게 저희들 기본 생각인데 은근히 올라왔어요. 왜냐면 1900 깨지자마자 1500 간다고 했는데 또 2100 거의 근처 왔는데 어려운 좀 밀렸다가 다시 아마 좀 협상의 진전이 있으면 위로 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